조정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경필 경기지사 나오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네.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승준 기자가 남경필 지사님 어떤 정치인인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8년 부친의 별세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33세로 15대 국회의원 중 최연소였고요. 수원 8달에서 5선을 내리했습니다. 본인도 금수저 출신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네, 그동안 탄탄대로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원정, 앞서 정병국 의원도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는데요. 남원정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보수에서 개혁과 혁신을 꾸준히 외쳐왔습니다. 2014년에 경기지사에 당선되셨고 지난해 11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자 중에서 가장 먼저 탈당하시고 바른정당 창당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때부터 좀 시련이 시작되셨고요. 네. 예, 뭐 상황이 워낙 좀 급박하니까요. 네. 일단 곧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고요. 오늘도 페이스북에다가 좀 글을 띄우신 것 같은데 통합 전당대회 하자. 또 자유한국당으로 나는 뭐 복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왜 또 페이스북에 이 글을 띄우셨는지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 띄우셨는지 좀 설명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바른정당이 분당해서는 안 된다. 바른정당이 분당해서는 안 된다. 예, 지금 분당 초읽기잖아요. 그렇죠. 분당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이 창당했을 때의 정신, 바로 개혁 보수 신당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도저히 재창당 수준의 개혁이 안 될 것으로 봐서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재창당의 기회가 왔다. 개혁 보수 재창당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특별히 뭐 아직은 뭐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합치면은 헤어졌다가 다시 그냥 합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거죠. 일단 저희가 탈당할 때 얘기했던 것이 당시 새누리당 네. 안에 있던 국정농단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근데 그분들을 도저히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밖에 나와서 하자 이렇게 됐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이미 됐고요. 앞으로 또 내부에서 이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최경환 서청원 두 분의 또 제명 출당 조치가 있을 거라고 하니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는 그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개혁보수 신당의 철학과 비전을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5일 저녁에 바른정당 의원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네. 6일 월요일이면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8명 정도가 탈당을 할 것이다 해서 명단까지 이미 좀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전당대회로 바른정당의 분당을 막을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확신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통합전당대회를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그래서 전당대회 연기가 결정이 되면 그러고 나서는 이 탈당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지금 탈당할 명분이 없어지고 그분들도 탈당을 안 하겠다라는 보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분당 사태는 없을 겁니다. 일단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통합전당대회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근데 저희는 민주정당입니다. 민주정당의 구성원들이 지금 이 전당대회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미래로 가는 그런 의미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우리를 둘로 쪼개는 분열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치르지 않고 연기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한다면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의 의견이 반대할지라도 민주정당에서는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쭉 지난 2주 정도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님들을 쭉 만나 뵀는데 대부분이 통합전당대회에 동의를 하시고 그걸 위해서라면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들, 그것도 제가 볼 때 15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원외지구당 위원장들 중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 되는데요. 70명이 지금 전당대회 연기에 대해서 서명을 했어요. 이 정도라면 한두 사람의 고집으로 전당대회 연기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럼 통합전당대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의 의견을 일단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은 정식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던져야죠.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받아서 통합전당대회와 관련된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 그때부터 테이블에서 협상이 되겠죠. 그 협상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조건이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는 같이 못하겠다라든지 뭐 조건들이 오갈 거고요. 그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통합전당대회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가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당대당 통합을 위한 통합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최고위원회 의결로. 근데 바른정당은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근데 바른정당도 당대당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의결이 돼서 그게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면 그것은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우선 바른정당 안에서 전당대회를 연기하자, 통합전당대회를 치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지금 남경필 지사님 말씀하시는 그 프로세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 김무성 의원,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좀 지분이 있고 목소리가 높으신 분이죠. 네. 김무성 의원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11월 5일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연기가 확정 안 되면 그러면 6일 날 탈당하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일단 그럼 11월 5일 저녁에 전당대회 연기가 의결이 돼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나는 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현실적으로는 11월 5일 저녁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연기 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11월 13일 전당대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내용적으로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게 뭡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또 이 주장들이 부딪히고 그 가운데 하나의 길로 만들어가서 승자를 인정해주고 패자를 감싸는 게 바른 이 전당대회의 의미예요. 축제죠. 근데 지금 11월 13일 치러질 예정의 전당대회는 사실은 치러질지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네. 11월 6일 날 뭐 8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탈당이 됐다. 전당대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수의 원외위원장들이 지금 전당대회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탈당하고 나면 이게 전당대회가 치러지지도 못할 텐데 그 내부에서 벌써 비대위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바로 월요일이면 뻔히 보이는 것을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전당대회가 이건 이별 파티입니다. 이별 파티가 돼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형식적으로도요. 자, 다수의 의원들이, 다수의 위원장 구성원들이 의결 또는 합의를 보는 거는 만약에 표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수의 의사가 연기하자. 그리고 통합전당대회 하자고 그러는데 유승민 의원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지만 개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에 한 의견일 뿐이에요. 그 의견 한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거는 그 주장이 다수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다수의 의견과 달리 아주 소수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분의 말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건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왜 민주주의를 해요? 그럼 혼자 다 당 끌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도 그렇고 전당대회라는 본래의 취지, 우리는 전당대회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왜 하느냐에 의미가 없는 전당대회라면 미루고 통합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정치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요. 네. 유승민 의원이 고집이 굉장히 세시죠? 고집이 센 거하고요. 네. 자신의 의견 외에는 남의 의견은 틀리다라고 하는 건 달라요. 고집이 센 것과 독선적인 건 다른 겁니다. 저는 고집이 세기보다는 요즘 느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저는 그거는 민주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런 분이었나요? 아니면 뭔가 좀 그전보다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 독선적으로 변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그건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자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을 또 펼치거나 할 그럴 기회가 사실은 많이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특히 지난번 이 바른정당 1차 탈당 때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상대방의 의견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과 이렇게 차이점을 좁히려는 노력을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유승민 의원님께도 기회를 드리자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네. 이번에도.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저도 만나서 뭐 한 장시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지난주인가 일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정말 저는 거기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독선은 안 된다라고 쓴 것이 뭐 김무성은 갈 테면 가라. 당신은 반기문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길이 다르다. 갈 테면 가라. 뭐 국민의당은 뭐 호남을 뭐 지역주의를 버리고 뭐 또 특히 햇볕 정책을 포기해라 그랬죠.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저는 정치는 자기의 가치, 저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네. 이 자유를 통한 이 시장 경제 그리고 시장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튼튼한 안보 이 부국 강병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런 길로 가는 데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설수로 노선이 다른 거를 인정하고 조금씩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정치지 저는 무조건 내 의견에만 내 정치적 그것도 노선이에요. 가치도 아닙니다. 정치적 노선에만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 스케줄대로 가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하면 저는 성직자나 학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지금 남경필 지사님 말씀에 대개 다 동의를 하는데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뭐 어떤 성격 탓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통합에 반대하고 고집을 부리는 진짜 이유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뭐다? 근데 그걸 저는 또 통합에 반대를 한다라는 것도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저하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 네. 바른정당과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당시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말아라고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리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통합 문제를 이제 입장을 바꿨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통합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통합이 필요하다라고도 언론 인터뷰를 보면 돼 있는데 네. 그 통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혁 보수가 지켜져야 된다는데 그 개혁 보수의 그 정의, 기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과 정책 노선을 바꿔야 통합이 가능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바꾸라고 요구를 해야죠. 바꿀 때는 네. 어떻게 바꾸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요런 부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특별히 뭐 홍준표 대표가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로 정치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싫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람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이 정치가 가야 될 방향과 미래 비전을 놓고 서로 대화를 하고 차이를 좁혀야지 이 사람의 어떤 호불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유승민 의원한테 한번 직접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직 네. 좀 기회가 없었습니다. 좀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니 이게 11월 초라는 그 이 분당이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게 벼랑으로 가고 있어요. 서로 간에 막 서로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팔 한 팔 벼랑으로 가고 있길래 제가 아주 기가 막혀서 아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제가 김무성 의원부터 만나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의원들을 쭉 만나는 이 순례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과 정말 제일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연 저의 통합의 원칙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했지만 바른정당 안에 단 한 명의 끝까지 무조건 자강만 하자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강을 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돌려서 얘기하면 원칙 있는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 원칙 있는 통합합니다. 다. 뭐 아예 나가겠다는 몇 분 빼놓고는 원칙 있는 통합하면 그 원칙이 뭔가를 놓고 대화를 해야 의견이 좁혀지는 건데 그 원칙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대로. 그럼 유승민 의원의 원칙은 뭔가요?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네. 이 원칙을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를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면 어떠냐. 그 원칙을 밝혀달라라고 했던 거고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얘기를 했나 봐요.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는 안 된다는 사실 배제의 리스트들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기자회견 저도 봤는데요. 아 저거는 통합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통합하라고 해서 탈당하시는 분들도 왜 지금 저는 그분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냐? 그런 태도를 보니까 통합을 할 생각이 없고 뭐 원칙 있는 통합은 그냥 레토릭이 아닌가. 그리고 통합할 생각이 아예 없다면 그런 분이 대표가 되고 나면 아예 통합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 전에 탈당하겠다는 그분들의 그 의사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준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네,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전당대의 필요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홍준표 대표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이 안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얘기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이렇습니다. 자, 바른정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가 다 만나보니 원칙 있는 통합을 원해요. 그 왜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개혁 보수 신당의 출범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에요. 그 뜻이 예를 들면 아예 뭐 보수 쪽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보수, 중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보수의 제대로 된 정당이 나와야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 신당이 나오길 원하거든요. 그게 민심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 그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다가 그 의견을 던져요. 자유한국당이 그냥 개인 의견으로 퉁친다? 못합니다. 왜냐? 많은 지지자들이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으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예를 들면 보수적인 분들, 중도적인 분들 중에는 지금 외교 문제, 안보 문제, 특히 대북 문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경제정책에서 시장이 아닌 지나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 또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 앞으로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할 희망이 있느냐. 이런 면에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 보수 정당의 신당이 출범을 원하고 있는 것이 민심이기 때문에 이 민심을 하루 이틀 사흘은 막을 수 있지만 흐름입니다. 이걸 개인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민심이긴 한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하더라도 친박 핵심 세력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쉽게 출당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죠. 저는 그것까지를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부에서 스스로의 정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도 자유한국당이 해결해야 되지만 또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현 정부는 뭐 친북 좌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많은 공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달라진다는 뭐가 있어야지 통합의 명분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당대회가 바로 통합전당대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홍준표 대표와 또 다르게 얘기하는 누군가가 뭐 유승민이 될 수도 있고 김무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가서 그 노선의 싸움을 하고 그 노선의 차이를 드러내놓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쪽의 노선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점점 개혁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전당대회와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희들 그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 너희는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조건들을 떨궈내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국민들이 정말 외면하고 그러면 그 길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통합 전당대회의 어떤 성공 확률 숫자로 굳이 얘기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바른정당에서의 통합 전당대회의 추진 네. 그리고 이 전당대회 연기 이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예,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 몇 퍼센트 저는 정도?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렇게 왜냐? 보시는군요. 네.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니까. 예. 소수가 고집을 부려도 돌파할 수 있다 없다. 소수가 고집을 부리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밀고 나가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통합전당대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그건 이제 남의 당 사정이니까 다른 당 사정이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요구는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수 쪽에 어떤 건전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일요일 저녁 의원총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고비가 되겠군요. 저는 뭐 대한민국 정치에서 뭐 여러 중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그날 저녁에 바른정당의 결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집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 네, 그 부분이군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저는 정말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쪼개지더라도 그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가면서 개혁보수신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도 않고 그냥 손쉽게 손 털고 가자.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그분들은 이제 이제 안 됐으니까 우린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국민들의 정치적인 또 심판을 받을 거고요. 저는 이런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이 안에서 우리끼리 반쪽 또는 반쪽도 안 되는 전당대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외면해 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른바 통합파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홍준표 대표하고 이렇게 권력 투쟁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를 밀어내고 자유한국당을 내가 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실리적인 계산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제 머리는 생각을 못 하겠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통합 전당대회 추진을 해서 양당이 논의를 해다가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하고요. 저쪽도 이미 통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논의는 아마 할 거예요. 논의를 하다가 깨져서 못한다 하면 그때 통합파들 거기까지 논의가 갔는데 다시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그 선택은 지금과는 또 다른 선택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유한국당하고의 이제 통합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요. 이건 뭐 참고로 국민의당하고 뭐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이건 실체가 뭐였습니까? 제가 느끼긴 이런 거였어요. 그 국민의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온 거는 일단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내에 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조금 그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절박했죠. 절박했죠. 네. 한편으로 이거를 조금 띄웠던 쪽에서는 바른정당 안에서는 통합의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의 탈당을 좀 제어하기 위한 네.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제가 뭐 안철수 대표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통합을 굉장히 추진하려고 하는 의원님들께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있는 대다수의 우리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의 원칙 있는 통합을 통한 보수신당 쪽 이 논의가 우선이다. 이 논의가 완성이 되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클로즈가 돼야만 국민의당과의 무슨 연대나 통합 얘기가 진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별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결정이 나야 그래야 이 국민의당과의 연대 통합 문제도 진지한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다당제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막강한 제3정당이 필요한 것 아니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잡으면 막강한 제3정당이 생긴다. 그러므로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국민들이 다당제를 좀 선호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구제 개편이 이제 돼야 될 거고요. 네.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다당제의 가능성이 열리면 그 길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저는 국민들의 이런 여론을 몸으로 느껴보면 그런 여론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좀 지금 자유한국당식으로 말고 조금 저 폼나게 멋있게 쿨하게 보수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딱딱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개혁보수신당의 출범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동의한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게 잘 운영이 되면 안철수 대표를 필두로 한 그런 중도 진영과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개헌과 관련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개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논의는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시죠? 일단 정치적인 이해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요. 개헌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지방분권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권력,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에 그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대통령의 권력을 예를 들면 4년 중임제와 이렇게 가자는 방식과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식의 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분점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 등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시기로 보면 지방선거에 같이 투표를 하자고 하면 예를 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결정을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대체로 불리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불리하다고 하는 것이 합의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4년 중임제, 4년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 권력 구조를 그렇게 하고 대신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산시키고 이런 개헌안을 내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가 찬성 의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이후에 따로 하자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개헌의 추진을 그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제 관련된 것이 같이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예상하건대는 저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때 하게 된다면 일단 1단계로 지방분권 관련된 개헌을 추진을 하고 아마 그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을 2단계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는 두 개가 잘 논의가 안 되든지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지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 관련해서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네. 그 부분은 개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한다 못한다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실망스러운 부분부터 좀 실망스러운 얘기해 주실까요? 부분은요. 예. 대통령께서 촛불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셨어요. 촛불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약 78%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참을 했어요. 바른정당이 없었으면 탄핵이 안 됐겠죠. 안 됐죠. 네. 국민들의 지지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탄핵의 그 촛불에 의한 정부라면 그 정신으로 그 탄핵에 동참했던 세력을 사실 집권 세력으로 함께 연정과 협치를 묶고 갔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는 협치를 하지만 아니 그냥 말씀으로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무런 권력 권한을 공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참하라고 하면 그리고 방향은 정부가 이미 다 뭐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다 정해놓고 발표한 다음에 의회는 협조하라. 이건 협치가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지금 그 얘기를 좀 직접 하시지 그랬습니까? 제가 대통령 되시기 전에 아니,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된 이후에. 말씀 이번에도 그때는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된 이후에 저 대통령 되신 이후에 지도지사 간담회 때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연정하시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된 이후에도 예. 연정해야 회의에서. 된다. 예. 회의에서요? 회의에서 아니 뭐냐면 1대1로 만날 기회는 없으니까 네.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연정을 하시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안정시키고 안보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나 사찰하진 않겠구나. 사찰하지는 예, 않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권위적이지 않은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뭐 국정원의 어떤 사찰 기능, 저는 사찰 피해자예요. 근데 저는 여당일 때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사찰을 당했어요. 그것도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을 사찰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근데 뭐 문재인 정부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일단 제가 그렇게 느끼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잘하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섭섭한 건 있습니다. 아쉽고 뭐냐? 네,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중국과의 관계 저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전 너무 미래에 우리 국가 안보의 여러 가능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너무나 좁히는 졸속합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너무 무전략해요.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자칫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와 경제 성장은 시장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공공에 의해서 하는 거 저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 공급 사이드의 혁신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진짜 그걸 추진하고 있는가? 공급 사이드 혁신 딴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과 그리고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방분권 로드맵을 봤더니 거기에 수도권의 일극화를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는 규제 혁신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균형 발전 중요해요. 그러나 수도권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분권, 국토균형 발전한다는 건 정말 낡은 사고예요. 지금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주 확 풀고요. 대신 거기서 수도권이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 이익을 어떻게 국가 전체가 지방과 함께 공유해서 서로 윈윈할까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수도권이 비대해지니까 이거를 규제하겠다는 형식으로 가면 저는 그것은 시장의 방향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제적인 방향과도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년 경기도지사는 출마는 당연히 하시는 거죠? 아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아, 결정 안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출마하신다고 했을 때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출마가 유력한데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는 걸로 나오시잖아요. 많이 밀리죠. 네, 많이 밀리죠. 네. 근데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이길 자신이 있으신지. 네. 출마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마 안 하시면 좀 유권자들이 비겁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열초에 결정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제가 4년 전에 도지사 출마한다고 딱 이름을 올리니까 상대방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던 후보님하고 민주당하고 네. 제가 지지율이 30% 정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거 이거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좁혀져 가지고요. 출구조사는 제가 졌어요. 그 결과는 0.8% 이겼거든요. 경기도지사 선거는 늘 그렇게 박빙의 선거이고요. 선거 전략은 딴 거 없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정책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출마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 정책, 뭐 버스 중공영제,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일자리를 늘어날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정책과 철학의 대결을 펼치면 그거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으로 이재명 시장이랑 전초전을 한번 하신 걸로 봐야겠네요. 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계속 자유한국당까지 이어지면서 개혁과 보수를 외치시다가 이제 또 바른정당 그리고 탄핵도 보셨어요. 정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남 지사님이 보는 정치란 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이제 도지사를 경험했잖아요. 네. 이거는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 때는 사실은 이렇게 정부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판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도지사는 결정을 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비판하는 자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아주 강경한 발언들이 각광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강경한 발언은 국민의 관심을 끌을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은 못해요. 문제 해결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이게 왜 결정하기 어려우냐면요. 하나 결정을 하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이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은 죽고 한쪽이 사는 결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좁혀나가면서 결국 양쪽에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행정과 이 도지사의 역할이거든요. 이 길을 가보니 정치는 폼나게 나는 이 길로 갈 테니 알아서 따르라.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많은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멋지게 내가 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갈 테니 다 따라와라. 이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정치는 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그 차이점을 좁혀나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네. 그 5선을 하시고 국회의원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지사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잠룡으로 언급되시는데요. 그러면 정치적 미래나 꿈도 좀 더 커지셨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정치인 남경필의 행보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저는 대통령 하고 싶어요. 해서요.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정을 안 하셔서 제가 마음속 한편으로는 좀 안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것까지 했으면 제가 할 일, 정치적으로 큰 의미 있는 일을 할 게 없는데 저는 정말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협치형 대통령제를 사실 개헌 안 해도 되고요. 정치적으로 이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만 있으면 이런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내각을 임명할 때 바른정당은 안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식견이 있으니 안보와 이 경제에 대해서 좀 맡아주십시오. 뭐 국민의당을 보니까 교육 문제라든지 또 이 경제 발전에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이런 쪽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 그 분야의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국회의 드림팀으로 의회의 그 의석수에 따라서 딱 내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안에서 늘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뭐하러 비서들하고 해요. 비서실장도 비서고요. 정무수석도 비서고 그분들은 대통령 옆에서 약간 스케줄 조정해드리고 해외 순방할 때 이런 거 조정해드리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내각의 각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그 안에서 얼마나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오겠어요. 정당이 다른 장관들이 옆에 앉아있는데 그 안에 최순실이 끼어요? 못 낍니다. 그런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관들이 말을 안 듣거든. 근데 거기 통과되면요. 그 순간 각 정당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효율적인 대통령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정치적인 꿈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개혁을 늘 주장하다가 갑자기 남경필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하자. 저 뭐지? 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쭉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단순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기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쭉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이 정말 개혁적이고 투명하고 쿨한 이러한 보수 세력의 보수 정당의 탄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길을 가는데 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욕도 하실 거예요. 요즘 뭐 댓글 보면 뭐 욕 많이 하시는데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단기간에 욕에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믿는 철학, 자유의 가치
함께하는 책임, 그러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국강병의 비전을 가지고 쭉 가겠습니다. 저정치 인터뷰 오늘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